한창 교수님입니다. 박수 좀 많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의 한창 교수입니다. 저희 세종대학교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로 일기를 처음 4년제 대학에서 만든 게 1996년에 학과를 처음 개설했었습니다. 원래는 영상 만화학과라는 이름으로 1996년도에 만들었다가 2000년부터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됐고요. 2017년부터 예체능대학에서 소속을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인 공과대학으로 옮겨서 현재 이름은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만화가 선생님들이나 작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만화가 공대로 갔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으로 과는 옮겼지만 가르치는 커리큘럼과 시스템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가 양성 학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 선발이 달라졌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시 정시로 예체능대학에서 학생들 선발할 때는 현재 전국에 있는 만화 관련 학과와 같이 똑같이 실기로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잘 그리면 8등급, 심지어는 9등급도 저희 과에 신입생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입시 전형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학생 생활기록부죠, 일종의. 학생부의 고 1, 2, 3의 활동사항과 수상 실적들,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과 미술 관련 선생님들 평가를 통해서 이 친구가 정말 만화나 애니메이션 아니면 진짜 세상을 살기 어려운 아이다 라는 평가가 된 친구들을 3배수로 일단 서류 심사에서 학생부 심사에서 뽑은 다음에 그 학생들 3배수를 면접을 해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과의 신입생들 평균 내신 성적이 1.8,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강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과에 들어오면 50%는 웹툰 하겠다, 50%는 애니메이션 하겠다. 특히 웹툰도 50%는 전체가 다 작가 하겠다. 그래서 졸업하면 전부 다 작가를 하려고 될 때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막 7, 8년도 웹툰 작가가 되고자 낭인처럼 네이버 공모전, 카카오 공모전 내면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른 일을 하는 이런 식의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저희 학과에서 웹툰 작가로 10년 이상 생활을 하는 작가의 수는 전체 정원의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명 정원이니까 5명 정도가 매년 실질적인 프로 작가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25명을 50% 볼 때 5명을 빼면 남은 20명은 뭐냐는 거죠. 그냥 웹툰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원을 하든 다른 회사를 가든. 그런데 2017년부터 공대로 옮기면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림은 조금 예전보다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스스로 그림을 공부해서 졸업할 때는 다 각자의 그림체를 갖게 되고 똑같이 10%가 네이버에 연재를 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작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5명의 학생들이, 나머지 20명의 학생들이 다 웹툰 업계에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50명의 50%인 25명 중에서 5명이 프로 작가를 하면 20명 중에 10명이 PD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이 PD로 간다. 중요한 얘기죠. 웹툰 회사에 우리 학과에 매년 10명 정도가 웹툰 PD로 갑니다. 그 다음 나머지 10명은 어디로 가냐? 스튜디오 시스템의 작화 작가나 스토리 작가로 갑니다.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던 게 네이버 웹툰의 연재를 4년 동안 2번 정도 시즌을 연재했던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과 또 학생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 친구가 그림을 그려서 한 팀으로 4년 동안 2 작품을 연재를 열심히 했던 아주 실력 있고 인기 있는 작가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더 이상 연재를 하지 않고 웹툰 스튜디오 시스템에 작화 작가로 취직하겠다는 겁니다. 연봉 한 6천 받고. 너는 너 IP를 만들지 왜 굳이 그렇게 회사 IP를 만드는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작화 작가를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MZ세대여서 그런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작품이 만들어지는가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웹툰 스튜디오나 웹툰 프로덕션 시스템을 쭉 한번 견학을 하고 대표님들 만나고 상담하고 면담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웹소설에서 거의 1등을 찍던 최고 인기 IP를 웹툰 스튜디오가 사서 그 로맨스 판타지를 웹툰으로 연재하는데 약 20명의 작가와 어시 작가가 붙습니다. 한 IP에. 20명이 레이어 한 20-30개씩 해가지고 뽀송뽀송한 웹툰을 그립니다. 그럼 그게 월 1억을 수익을 내요. 유료 수익을. 미리 보기. 그러면 그런 20명이 그려내는 로맨스 판타지의 월 수익 1억짜리 IP와 혼자 작가가 스토리 작화를 다 써서 연재하는 로맨스 판타지하고는 승부를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현재 구조가. 점점 그런 구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래 우리 한국의 웹툰 시스템은 원맨 원 IP입니다. 한 사람이 스토리를 개발하고 스토리에 맞춰서 작화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웹툰의 저작권 소유권을 100% 자기가 갖는 시스템. 이게 원맨 원 IP죠. 근데 지금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마블처럼 원 컴퍼니 멀티 IP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부천에 소재한 모 웹툰 스튜디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소재한 웹툰 스튜디오는 직원이 1000명가량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10개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 1000명이 넘는 회사가 1년에 IP를 100개 이상 만듭니다. 그런 웹툰 스튜디오가 수십 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연재하는 작품 수를 보면 350개, 400개 연재하던 네이버 웹툰이 현재 85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850개까지 늘어난 작가들을 네이버 웹툰이 일일이 다 계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한다고. 정신 없겠죠? 근데 300개, 400개 연재하던 네이버 웹툰 플랫폼이 어떻게 850개, 900개를 연재할 수 있게 됐을까? 그 시스템 내에는 바로 1대1 작가와 계약이 아니라 1대 네이버와 웹툰 스튜디오라는 컴퍼니랑 계약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가 한 명이 나 이런 작품을 할래요 라고 자기 스토리와 그림 그린 샘플 데이터를 A, B, C 한 3개 정도를 갖다 네이버에 제출합니다. 그럼 네이버가 그걸 검토해서 그 중에 하나로 가자, 뭐 2개를 합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죠. 일반 인기 작가 같은 거. 우리가 네이버 웹툰의 작가가 S 스페셜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는데 S급은 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형화된 웹툰 스튜디오는 어떤 시스템이냐? 매년 초에 약 30개 정도의 IP를 들고 나타납니다. 네이버 웹툰에. 작품 30개를. 로맨스 판타지 10개, 로맨스 코미디 5개, 시리어스 5개, 일상물 5개, 일진물 5개, 딱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30개를 딱 들고 와서 통으로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는 한 회사랑만 계약하면 30개가 연재되는 거야, IP가. 그러니 네이버 웹툰 입장에서는 점점 더 그런 완벽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오는 스튜디오와 계약하기를 선호하게 되겠죠. 2021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비율이 원맨 원 IP 대 원 컴퍼니 멀티 IP의 비율이 8대2 정도 됐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6대4까지 차올랐습니다. 원맨 원 IP와 원 컴퍼니 멀티 IP의 비율 차이가 6대4까지. 저는 단연코 올해를 지내고 내년 초가 되면 그게 5대5까지 갈 것 같아요. 5대5까지. 근데 지금 현재 그 회사들이 그렇게 1년에 100개, 많게는 적게는 50개, 많게는 100개까지의 IP를 양산해내는 웹툰 스튜디오가 가장 필요한 게 웹툰 IP, 웹툰 PD죠, 웹툰 PD. 좋은 원작을 발굴하고, 좋은 작가를 픽업하고, 그거를 IP로 만들어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즘 말하는 세계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블 히어로들 보면 디즈니가 마블을 2조 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때 마블 IP가 500개였어요. 히어로가. 그런데 계속 스피노프를 해서 거의 지금 디즈니 마블이 한 800개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마블 히어로가. 근데 그 마블 히어로가 800개가 다 얽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800명이 한 작품에 나올 수 있도록 유니버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800개가 아니라는 거지. 수천 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했던 사람이 스탠 리죠.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 마블에. 현재 마블 웹툰 스튜디오가 제일 필요한 인력이 웹툰 PD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이 누구냐? 바로 이런 세계관을 잘 구성할 수 있는 디렉터입니다. 한국의 스탠 리 같은 사람. 그래서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10년 이상 인기리에 연재했던 40대 초반의 인기 작가들이 연재가 종결되고 자기 작품으로 아이디어를 한두 개 내봤자 재연재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작가들한테 웹툰 대형 스튜디오가 쭉 프로포즈를 냅니다. 너 작품 그만하고 우리 회사가 1년에 50개에서 60개 IP 만드니까 너가 그 IP들을 엮어서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한국의 스탠 역할을 해줘. 그럼 우리 회사 스톡 줄게. 그럼 그 회사가 IPO 기업 공개하면 너가 그 몫을 하면 된다. 지금 웹툰 스튜디오나 웹툰 프로덕션, 웹툰 에이전시가 다양하게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웹툰 생태계는 현재 웹툰 작가가 중심이 아닙니다. 웹툰 작가를 발굴해서 그 저작권을 2차, 3차로 확장시켜주는 대행을 하는 웹툰 에이전시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웹소설을 토대로 해서 웹툰 IP를 양산해내는 웹툰 스튜디오가 있고 에이전시와 스튜디오 역할을 겸하면서 작가도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IP를 만들어내는 웹툰 프로덕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포맷의 회사들이 예전에는 몇 개 안 됐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또 그 회사들에게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들어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툰 애니메이션 만들었던 뽀로로 있죠? 뽀롱뽀롱 뽀로로 만든 아이코닉스라는 회사가 여전히 아직 자기 사업까지 저기 판교에 있는데도 회사 공개 IPO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못 가고 있어요. 왜? 회사 가치가 1,000억 원을 못 넘고 있어서 950억에서 1,000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못 넘고 있습니다. 너무 아마 저 갈 건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웹툰 에이전시가 한 10몇 개가 다 1,000억이 넘습니다. 이미. 이번에 IPO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 회사는 한 2,000에서 3,000억 정도의 밸류 포인트를 기대하고 있고 직원도 100명이 넘고 거기에 웹툰 PD가 한 20, 30명 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의 특징은 회사가 자체가 오리지널 IP를 50개를 갖고 있어요. 작가가 갖고 있는 게 회사가 50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예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계관을 이렇게도 합치고 이렇게도 합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그 고등학교의 주먹장들이 각 IP마다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 다 뭉쳐 하나로. 그리고 더 심한 빌런을 이기는 이야기. 이렇게 세계관을 합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계관을 합치면서 계속적인 확장을 하고 있는 웹툰 스튜디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이제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가 그제부터가 이제 밖에서는 다 마스크 벗게 됐고 2019년 말에 제가 네이버 웹툰 김중구 대표와 뭐 다른 사석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반농담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코로나가 되면 사람들 다 집 밖에 못 나오니까 집콕 경제에서는 네이버 웹툰은 대박이겠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렇지요. 뭐 많이 성장하겠지요. 그럼 농담이지만 코로나가 좀 오래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좀 하면 안 될 농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냐. 너무 길어도 문제입니다. 2년 반이 넘어가면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웹툰에 쓰는 비용을 줄일 겁니다. 결국 매출이 정점을 찍고 2년 반 정도 지나면 아무리 코로나가 길어져도 감소될 예측을 하고 있다. 저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와서 2022년 와서 여름부터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웹툰은 스킨십 비즈니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킨십 비즈니스는 뭡니까? 작가와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에이전시나 프로덕션이 웹툰 작가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작가는 그 회사를 정말 믿어주고 그 회사는 작가에 대한 대행으로서 정말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믿음 속에서 같이 굴러가야 다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게다가 마치 그 방탄소년단처럼 한국의 웹툰 비즈니스의 시작은 팬덤이 댓글 팬덤입니다.
결국 팬덤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 팬덤이 양극화되고 있죠. 칭찬과 응원과 지지의 팬덤뿐만이 아니라 정반대로 악성 팬덤이 또 있어요. 넌 초심을 잃었다. 내가 너 처음에 무명일 때부터 밀었는데 너가 내 댓글 때문에 도전만 해서 배도 가고 배도에서 연재했는데 지금 한 것 보면 넌 진짜 초심을 잃었다. 이런 식의 또 악성 팬덤이 막 몰아가니까 젊은 작가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 연재할 때마다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한 명의 작가가 익명의 서너 개의 자기 작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세종대 만화과를 졸업하는 웹툰 작가들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실명을 쓴 작가들이 없어서. 근데 그 실명도 매번 바뀌어. 이게 악성 댓글의 문제죠. 자, 이런 문제 속에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저는 2000년 초에 다음 웹툰이 등장하고 네이버 웹툰이 나중에 따라 등장하면서 가장 반가웠던 게 그겁니다. 도전 만화라는 오픈 마켓, 완전 개방된 마켓에 작가가, 무명 작가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시간대나 뭐 어떤 방법으로든 도전 만화의 만화만 업로드 시키면 됩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규칙적으로 루틴하게 연재만 하고 댓글이 일정 정도 붙으면 그 사람은 작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만화 잡지나 만화 출판사에서 통제하던 게이트웨이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이런 장르 그려, 너는 순정 그려, 너는 뭐 저기 액션 그려, 너는 역사 그려, 너는 명랑 그려, 이렇게 장르를 통제하는 PD도 없고 스토리를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이렇게 바꿔라고 얘기하는 편집장 시스템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올리니까 전 정말 반가웠던 게 2000년대 초에 정말 다양한 장르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화풍과 그림체와 캐릭터성과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구나. 하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한국 웹툰은 어떻게 되냐? 저기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장르적 편향성에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우리가 이론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 발달하고요. 예전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가서 열심히 책 찾고 논문 찾아야지 자료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 백과사전 두꺼운 거 막 갖고 막 찾았잖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우리가 다 이렇게 키워드만 치면 다 나옵니다. 자료가. 너무 쉬워졌죠. 네트워크가. 근데 그렇게 네트워크가 쉬워졌기 때문에 발생한 게 뭐냐? 탐색 비용이 올라갔어요. 이게 서칭 코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탐색 비용이 왜 올라가냐?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정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종의 그 검색 중독에 빠져요. 어떤 중독이냐? 진짜 알맹이 정보를 찾아놓고도 그 정보가 정말 믿는 건지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게 최적의 정보인지를 믿지 못해서 계속 밤새 찾습니다. 매번 똑같은 정보인데. 그러면서 탐색 비용이 올라가죠. 우리가 이런 걸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그래요. 네트워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폐해가 발생하는 것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보시면 메뉴가 30개가 넘어요. 근데 다 아만 시킵니다. 왜? 내가 먹어봤더니 제일 그게 무난하거든. 내 기회비용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메뉴이기 때문에 아만 시켜요. 그리고 조금 그날 이상하면 뭐 거기다가 조금 우유 타든가 몇 개 막 왔다 갔다 하죠. 뭡니까? 30개의 다양한 메뉴 두고도 저는 맨날 편향적으로 한 메뉴만 선택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르 팔로잉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르 팔로잉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빠져드는 속성입니다. 장르 추종 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장르 팔로잉. 난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계속적인 시간 부여를 합니다. 왜? 나한테 정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웹툰을 가장 중요하게 지정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면 하나는 스킨십 비즈니스고 하나는 서플러스, 잉여 시간 컨텐츠라고 합니다. SURPLUS, 서플러스, 잉여, 남아있는 시간, 나에게 추가로 남아있는 시간, 그 추가로 남아있는 시간 때문에 웹툰을 보는 거거든. 그 서플러스 타임과 서플러스 캐피탈, 잉여 자본과 잉여 시간대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웹툰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최대한의 기회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 팔로잉을 하게 되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장르만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팬덤이 기본이 되는 이런 생태계에서는 자신의 장르 팔로잉을 어떻게 선택한 줄 아세요? 남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갑니다. 그게 기회비용 내지는 잉여 시간대의 실패율을 가장 낮추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보면 월화수목금토일 순위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 1위부터 보잖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르만 살아남습니다. 독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만 봅니다. 그러면 작가들은 뭡니까? PV, UV로 월급이 정해지는, PV, UV로 S급, A급, B급이 정해지는 현재 네이버 웹툰 포함한 생태계에서 작가들은 가장 많이 조회를 받을 만한 장르로 몰아지겠죠. 제작자, 생산자, 작가도 한 장르로 편향되고 독자도 편향되고, 그래서 한국 네이버 웹툰에는 3대 장르밖에 없다며.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하나, 그 다음에 일상툰, 그리고 일진물. 3개밖에 없대. 조금 있으면 시리어스물 하나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도메스틱 마켓에는 관계없어, 국내에서는. 근데 네이버 웹툰이 라인 웹툰으로 해외 시장 나가봤더니 판판이 깨지는 거야. 한국 시장에서만 일진 알지 미국 애들이 일진을 어떻게 알아? 인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네이버 웹툰이 미국 가서 미국의 스토리텔링 앱을 사는 거예요. 미국 현지에서 인기 있는 이야기가 뭔가, 미국에서 현지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가 뭔가, 그걸 사서 그걸로 미국 웹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네이버 웹툰, 미국 현지는 웹툰.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합니다. 결국 이 웹툰 생태계가 지금 엄청난 자본의 폭격과 시장의 확장과 또 많은 IP의 현란한 풍요로움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획자고 PD의 역할이에요. 그 PD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BM의 개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예전에는 인기 있는 작가를 자기 촉으로 선정해서 저 작가 빨리 데리고 하자. 저 이야기 재밌다. 그거는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이야기와 작가 선정은 우리가 말하는 웹소설이 시장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요. 그걸 만들어내긴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은 어떤 만화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획자의 노력과 판단력이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그때 중요한 게 바로 뾰족한 컨텐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뾰족한 컨텐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부터 로우틴, 하이틴, 20, 30대, 헤비 유저, 그리고 중장년층까지 다 좋아하는 IP를 만들고 싶다. 없습니다. 그런 IP. 그런 욕심을 내죠.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IP는 사람들이 돈 안 내고 봅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는 돈 내고 봅니다. 크런치롤이라고 있어요. 크런치롤. 미국에 있는 애니메이션 OTT입니다. 애니메이션만 구독경제하는 SVOD, 구독경제 OTT를 우리가 크런치롤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크런치롤 사례가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네탑, 노블레스 이런 작품이 미국 북미 지역의 애니메이션으로 웹툰 원작 애니메이션으로 다 1등을 했죠. 그게 어디서 1등 했냐? 사람들 그걸 몰라. 그냥 북미에서 1등 했다더라. 다 크런치롤에서 1등 한 거예요. 크런치롤은 구독경제인데 애니메이션만 보여주는 소니가 가지고 있는 니치 SVOD라고 합니다. 그 전문용어로. 틈새 SVOD.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사실 저도 학교에서 계속 강의하고 있는 입장이라 만화가에서 25년 넘게 강의를 해서 모든 강의가 개념과 개념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실 때 중요 개념들을 잘 메모를 해두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스킨십 비즈니스. 그 다음에 IP에 대한 발상들이 다양해져야 되기 때문에 장르적 편향성도 얘기 드렸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한 IP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원맨 원 IP가 원 컴퍼니 멀티 IP로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 안에서 어떻게 그 멀티 IP를 보다 더 복합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 Y랩이라는 회사가 이름 얘기해버렸네. Y랩 회사가
그 IP를 갖고 세계관을 만들면서 뭐 슈퍼 스트링스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IP를 여러 개를 엮여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주인공이 10대의 주인공인과 50대의 주인공이 동시에 다른 스토리를 연재를 해. 주인공은 같아. 그 주인공이 있는 IP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게 슈퍼 스트링스예요. 전국의 일진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게 블루 스트링스라는 세계관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좋아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이 저 사람 이렇게 막 끈이 연결돼가지고 삼각 사각관계가 되고 있는 순정물의 세계관을 레드 스트링스. 최근에 특허를 냈대요. 퍼플 스트링스랑 블랙 스트링스를. 이름을. 퍼플 스트링스는 성인물, 블랙 스트링스는 뭐겠어요? 밤무대 이야기, 조폭들 이야기, 느와르 이야기 이렇게. 그렇게 세계관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사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어떻게 세계관을 엮어서 거대한 디렉션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내가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웹툰 IP 하나를 만드는 기획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IP가 그 다음 IP랑 어떻게 연결되고 그 IP가 거대한 큰 그림의 어떤 분야로서 작동되는가에 대한 기능들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기획자가 앞으로는 필요한 기획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임계점이라는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임계점. 임계점과 특이점을 여러분 여기 지금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아직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보시면 임계점은 뭐냐면 임계점은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찐 계란 있죠? 찐 계란을 이런 물이 있는 비커에 딱 빠뜨리면 쫙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 찐 계란이 물 위로 떠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위로 떠오르게 하려면 소금을 탑니다. 소금을 조금 넣으면 될 것 같죠? 꿈쩍도 안 합니다. 나중에 소금을 넣었다가 뿌옇게 될 정도가 돼서 뿌옇 물을 막 저으면 정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계란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계란이 조금씩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에 가라앉은 찐계란은 자신이 부상할 수 있는 염도에서만 부상을 합니다. 그 염도가 되기 전까지는 바닥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도가 되면 한 번에 물 위로 떠오르죠. 우리가 그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영어 공부도 똑같아요. 영어 공부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어가 늘지 않아요. 죽어라 몇 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지들끼리 욕하는 게 막 들려. 그때부터 터지는 거예요, 영어가. 근데 우리 그때까지 못 견디기 때문에 영어가 안 느는 겁니다. 저도 아직 임계점이 안 왔어요, 영어는. 임계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모든 회사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습니다. 그 임계점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그 임계점까지 자기가 갈 수 있도록 회사가 나를 믿고 있다고 알고 있는 작가, 그 관계가 스킨십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임계점. 특이점은 뭐냐? 특이점이라는 건 인공지능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인공지능.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10가지의 비즈니스 딜레마가 있습니다. 웹툰에는. 자, 웹툰의 10가지 딜레마를 설명하고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냈던 책, 웹툰 비즈니스 딜레마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댓글과 팬덤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웹툰이 사실 지금 너무 확장되고 전 세계로 각광받고 있는 IP의 본산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빨리 경제가 커져버린 거예요. 작가도 너무 빨리 커졌고 독자들도 너무 빨리 힘을 갖게 돼서 서로 간에 아직 정상적인 이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충돌 지점이 많이 발생하죠. 항의도 생기고 작가도 힘들고 그런 식의 혼돈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이 많아지면 팬덤이 되죠. 근데 그 팬덤이 되려 기존 인기 작가의 우울증, 대민 기피증, 정신병, 본인 스스로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의 병을 낳는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댓글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 댓글이 되려 작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작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작가를 막아서려고 그러고 작가의 반대 댓글로 적을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댓글과 팬덤이 항상 기능적이지는 않다. 역기능적일 때도 분명히 있다.
고로 가장 중요한 관리 비즈니스 모델은 그 작가의 댓글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 작가의 팬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게 회사가 가장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작가가 믿을 수 있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진입장벽과 장르 실험의 딜레마. 이건 무슨 뜻이냐. 처음에 도전 만화가 시작됐을 때 모든 작가들이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왜? 편집장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 웹툰하고 친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 작품만으로 승부해서 PV, UV, 페이지 뷰, 그 다음 유저 뷰죠. PV, UV의 객관적인 수치로만 나는 작가가 될 수 있는 완벽하게 페어한 게임이야. 진입장벽이 낮죠. 누구나 업로드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딜레마가 뭐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서 작품이 4만 개, 6만 개, 10만 개가 도전 만화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자기 작품이 사람들한테 선택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검색 비용이 올라가니까. 결국 진입장벽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역설적으로. 오픈마켓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진입장벽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진입장벽이 높은 경제다. 그러다 보니까 장르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장르랑 관계없이 나는 새로운 장르를 해보겠다. 그게 초기에는 사람들한테 괜히 상대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패션이세요. 패션이. 유행이 있다는 거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갑자기 사그러들입니다. 한국 시장은요. 팬덤과 스타가 되기도 쉽지만 한 번 없어지면 한 방에 없어집니다. 정말 무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농담 아니라 광고 계약을 하잖아. CF 계약을 연예인들이. 그럼 집 밖에 못 나와요. 왜? 집 밖에 나와서 잘못 왔다 갔다 하다가 마트에서 누구랑 싸우잖아. 그러면 그게 사회적 문제가 돼서 그 브랜드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닿기 시작하면 본인이 받았던 매덕에 대한 몇 배를 물어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밖에 못 나간다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CF를 찍지 않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인데 반응이 없어져.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 작가들이 장르 실험을 초기에는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은 장르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한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의 딜레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BM,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바로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 옛날 포도트리의 원래 이름이었던 카카오 페이지가 만든 수익 모델 6글자. 기다리면 무료. 이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다리면 무료. 1, 2, 3화 공짜로 보여주고 딱 던지죠. 4일만 기다리세요.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 4일만, 3일만, 2일만. 그럼 내 돈 내고 내가 봐버린 게 속이 편하지 그냥. 못 기다리는 사람이. 저도 대부분 웹툰은 미리 보기로 다 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카카오의 중요한 수익 모델 실험. 결국 애니팡에서 시작해요. 애니팡. 애니팡을 처음에 카카오에서 떴을 때 사람들이 공짜로 메시지를 보내고 공짜로 전화하다가 갑자기 카카오 애니팡이라는 무료 게임이 뜹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보내준 하트로 무료 게임을 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그 뒤에 랭킹 시스템이 붙어. 내가 다 아는 주소록에 있는 친구들이야. 동창생, 고향 친구, 군대 친구, 뭐 동네 조기축구 아저씨들, 뭐 시장통에 아는 사장님들 쫙 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애니팡에서 3등까지 올라갔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10등까지 떨어져 있어. 자존심 상해. 막 열심히 자기 하트로 하다 보면 다시 4등 올라갔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 근데 친구들이 하트를 며칠 있으면 더 보내줄 거야.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 얼만데? 그럼 돈으로 사고 하트를 해버린 거지. 바로 그 애니팡의 하트 시스템 때문에 거의 3, 4년 동안 밑빠진 동에 물 붓던 카카오가 6개월 만에 수익 전환을 합니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갖고 카카오 페이지에 기다리면 무료예요. 그거를 카카오의 3대 주주인 중국의 탄센트가 사가서 중국에서도 대박이 냈어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야.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지가 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지. 원래 카카오 웹툰의 하나 작품을 보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됐대요. 그걸 3분으로 줄여. 지하철에서 보면 지하철역과 역 사이가 3분입니다. 3분씩으로 줄여. 웹소설도 더 줄여. 계속 줄여서 10번 볼 웹소설을 20번, 15번 보게끔 조정을 하는 거지. 그것도 비즈니스 모델이야. 친구한테 추천하면 한 번 무료. 이거 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게 핵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만 수익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캐시카우라고 그러죠.
웹툰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회사에 캐시카우가 있어야 돼. 그 캐시카우는 뭡니까? 인기 작가가 월 몇천 내지 몇 억을 버는 몇 명의 작가가 회사를 움직이는 작가 있는 그 캐시카우. 안정적인 재원이 들어와야 우리가 말하는 웹소설을 사가지고 IP가 회사가 되는 걸 만들든지 새로운 작가를 육성하든지 그런 경비가 되는 거지. 그게 5대 5예요. 안정적으로 들어온 캐시카우가 5라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작가를 양성하는 비용이 5가 돼야 되겠지. 그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획을 다 PD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원래 웹툰 한 회가 대개 평균 50컷, 60컷을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다 100컷이 넘습니다. 특히나 1화, 프롤로그 1화 같은 거 막 120컷, 150컷 그린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웹툰 다큐멘터리 최근 나온 몇 개 보면 이제 작가들이 막 항의하잖아, 플랫폼에. 70컷 이상 그리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리다간 다 죽는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한 작가가 네이버 웹툰에서 10여 년 전인가 이런 제안을 했대요. 제발 1년 내내 못 쉬니까 추석 연휴와 설날 연휴는 네이버 웹툰이 휴재를 하자. 전체. 근데 사실 네이버 웹툰에 수익이 제일 많을 때가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예요. 설날 연휴고. 근데 그 작가가 우리도 집에 좀 가자라고 제안을 해서 네이버 웹툰 경영진들이 서베이를 해봤대. 작가한테 다 돌려봤대. 자, 이런 제안이 있는데 우리 명절날은 휴재를 할까요? 90%가 반대했답니다. 왜? 유료 수익이 제일 많이 들어온 기간인데 왜 휴재하냐고. 결국 뭐냐면 시장 논리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내에서 그런 우리가 규제라고 그러죠. 레귤레이션. 규제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몇 컷으로 조절하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시장 내에서. 결국은 이 연재 분량의 양극화, 엄청나게 그리는 사람들과 아주 몇 화 이상 그릴 수 없는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스타 시스템이 등장하죠. 어떤 플랫폼마다 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타는 작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스타 시스템이 본인의 스튜디오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심한 작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업로드 시키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 5일 업로드 시킵니다. 30명 어시 데리고. 그럼 수익이 5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어시 더 써서 더 가는 거야, 막. 세 작품을 월화수목금 5편 업로드 시키는 겁니다. 웹소설도 한 주에 2, 3회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한 주에 한 번 업로드 시키기도 끙끙대는 작가의 그룹과 70컷 이상 그리기 힘들어하는 작가의 그룹과 어떤 작가는 100컷씩 그리는데 매일매일 업로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승부가 나겠어요? 지금 웹툰 시스템, 웹툰 생태계는 대형 기업화 가고 있다. 지금의 이 폭주기관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갈 수 있는 회사들의 확장 가능성은 뭐겠어요? 거대 양성 자본이 투자가 되니까 회사 그 돈으로 회사를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돈이 계속 웹툰계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임을 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웹툰의 생태계는 현재 넌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은 뭐예요? 웹툰 산업계에 투자할 돈이 1,000억이 있다면 내가 300억 투자를 받으면 다른 사람은 700억을 나눠가는 구조가 제로섬 게임이겠죠? 근데 지금 웹툰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100억 투자 받았다? 그럼 100억 투자 받을 사람이 더 들어와, 그 판으로. 왜? IPO라는 기업 공개를 하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지금 웹툰 에이전시가 평가 회사 규모가 지금 1,200억이래요. 회사 가치가. 근데 거기에 처음 투자했던 게임 회사가 30억을 초기에 투자했어요. 30억을. 근데 이미 그 회사는 30억 투자해놓고 지금 거의 10배 이상 돈을 벌었어. 그런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대 양성자본, 특히 게임 회사들, 드라마 회사들, 유통회사들, 회사들이 웹툰 회사에다 돈을 퍼붓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 후에 IP를 많이 갖게 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회사 기업 공개하면 그중에 자기가 투자했던 돈이 10배, 20배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돈으로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회사는 대형화 되는 거지. PD는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PD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PD의 역할이 과연 그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그게 스타를 만들고 BM을 만드는 겁니다. 5번째, 저작권 확장의 딜레마.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원작을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고 카카오 웹툰에 연재했더니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드라마 제작사가. 야, 그거 재밌던데 우리 드라마 합시다. 영화 합시다. 그러면 작가나 회사는 너무 좋아하지.
뭐 2천, 3천만 원 라이선스 피 준다고 그러고 심한 건 뭐 1억도 준다고 하니까 합시다. 그런데 그걸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드라마가 시청률이 안 나오고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작 웹툰 IP도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변호사 조드로 있죠. 그 네이버 웹툰에 연재할 때 처음에는 그림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어서 그 에이전시가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훈련을 1년 정도 작가랑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고는 대박이 됐어요. 또 그게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대박이 났어. 그래서 시즌2도 연재했어. 근데 그 시즌2를 또 드라마로 했는데 드라마 시즌2는 별로 반응이 아주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IP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의 IP가 2차, 3차 저작권으로 확장될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IP에. 얼마나 그 IP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때 좋은 작가와 드라마에 맞게 각색을 하는가, 거기에 맞는 캐스팅을 잘 하는가. 생각해봐. 인기가 별로 없던 웹툰 작가가 IP가 팔려서 드라마가 멋지게 나왔어. 스타 작가, 스타 배우들이 등 캐스팅을 했어. 시청률도 잘 나왔어. 3화 정도 할 때 주인공이 학폭이 있었대. 상영 중지. 그러면 그 웹툰 IP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이게 저작권 확장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요. 그 IP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때는 어느 제작사가 어느 작가와 어떤 캐스팅을 해서 학폭, 비폭 뭐 이런 거랑 관계없는 진짜 깨끗한 연예인을 잘 선정해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다 제반상이 따라가야지만.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잘된 것만 보이잖아. 스위트홈, 뭐 경이로운 소음은 다 웹툰의 원작으로 잘된 드라마만 생각.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인지 부조화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잘된 것만 듣거든. 잘 못된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치킨집에서 성공한 사람밖에 안 들려. 망했던 사람 안 들려. 유학 갔다 와서 성공해서 다 교수 된 사람 얘기만 듣지, 유학 갔다가 교수 안 된 사람들, 국내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사실은 반이 넘어요. 근데 그런 소식은 안 들리지. 똑같습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2차, 3차 확장을 하면 다 잘 된다고만 알고 있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확장성에 있어서 PD가 할 역할은 정말 지금 시점이 드라마가 가야 될 시점인지, 정확한 라이센스 피를 받는 게 맞는지, 거기에 작가와 캐스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체크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6번째, 스튜디오 시스템의 딜레마.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원맨 원 IP가 원 컴퍼니 멀티 IP가 되면서 이 스튜디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시점이 결국 한국 웹툰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대형 웹툰 스튜디오가 대학가와 학원가에다가 인원, 자기 사원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는데 그 스텝의 종류가 20개가 넘더라고요. PD, 작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컬러도 여러 개, 효과도 여러 개, 디자인도 여러 개 해가지고 와, 이렇게 스텝이 다양하게 분류가 됐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업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스튜디오 시스템이 아주 이제 본격화되고 있구나. 그 다음 7번째, 기술 융합형 창작 소프트웨어라고 있죠. 요즘 웹툰 작가가 편하게 그려지게 하려고 색채를 자동으로 칠해주는 프로그램, 선을 한 2개만 그으면 어떤 걸 그리려고 생각해서 주인공 얼굴을 미리 그려주는 프로그램, 뭐 무빙툰을 해주는 프로그램, 증강현실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다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도 개발하고 다 만들어놨어요. 작가들이 아무도 안 씁니다. 그거를 배워서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그걸 학습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러닝 코스트. 학습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 학습 비용을 자기가 돈을 내면 학습 비용을 자기가 책임지면서까지 웹툰 연재하기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과 인공지능과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된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작가들은 손도 못 대.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죠. 학습 비용을 최저로 하고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구글이 만들고 있는 오토 드로잉 프로그램 같은 거, 작가가 손 하나만 쭉 그으면 주인공 그려지는 거, 이게 인공지능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작가가 그동안에 했던 수많은 선의 빅데이터가 10년 이상 축적이 돼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로봇이 만들겠어요? 다 기계가 만드는 건데.
그럼 다시 말하면 그건 자기가 자기 정보를 내놔야 되는 거야. 내 대생선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쳐보면 알죠?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목적지를 가는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이 쓰잖아요. 그때 가는 길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여러분 정보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A에서 B까지 가장 빠른 길을 가려는 내비게이션을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현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내비게이션 들어가면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어디를 가장 많이 다녔는지, 누구누구를 만나러 어디를 갔는지를 다 알게 돼버린다는 거죠. 결국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은 내가 내 개인정보를 완전히 오픈시켜야 됩니다. 그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걸 아는 순간에 자기 개인정보를 오픈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이런 소프트웨어의 첨단화도 여러 가지 딜레마가 발생한다. 8번째, 다 아신 얘기죠. 불법 복제의 딜레마. 자, 원래 작가가 벌어들여야 할 수익의 60%밖에 못 가져간다. 심할 때는 반밖에 못 가져간다는 불법 복제의 문제. 이 불법 복제 딜레마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구독 경제입니다. 구독 경제를 하게 되면 불법 복제가 많이 줍니다. 영화도 그랬고 음원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웹툰의 구독 경제가 어려운 이유, 그거는 작가 간의 합의가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의 작가들은 이미 건건 보는 사람들이 객관화된 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얼마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독 경제를 하면 어느 기준인가가 모호해진다고 생각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로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구독 경제가 안 되면 불법 복제 잡기가 힘듭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불법 복제 잡기 위해서 그 레이저 시스템이라고 초기에 온라인에 개방하는 1차적 파일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그 파일을 가지고 간 사람들마다 독특한 표시를 남기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에 불법 복제를 풀리게 되면 누가 첫 번째 파일을 샀던 친구가 스트리밍 했던 친구가 풀었는지를 알 수 있게끔 코드 입을 하는 기술을 개발해 놨어요. 근데 그게 과연 효과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불법 복제 플랫폼의 딜레마가 있어서 구독 경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가 지금의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를 가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구독 경제를 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 중에 하나냐면 이게 또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리스트. 지금 네이버 웹툰의 가장 큰 딜레마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7일째 순위별 랭킹. 그게 첫 번째 UI죠. UX입니다. 딱 들어가면 그걸 보잖아요, 우리가. 그럼 다 1등을 보게 돼 있어. 그게 지금 10년째 안 변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럴 때가 있다, 여러분들. 웹툰을 보고 싶을 때 들어갔다가 오늘같이 가을 하늘이 푸르른 9월의 마지막 주 50대가 보고 싶은 웹툰 10개. 뭐 이런 거 좀 플레이리스트 있으면 좋겠어. 50대가 가을에 꼭 봐야 되는 웹툰 10개. 아니면 반대로 요즘 유재석이 제일 잘 보는 웹툰 5개. 뭐 이런 거. 이런 플레이리스트가 있으면 사람들은 더 쉽게 웹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는 어떤 웹툰을 좋아할까? 정우성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BTS는 지금 BTS 휘는 뭐 보고 있을까? 그 플레이리스트를 나도 알고 싶다. 나도 그 웹툰, 뭐 이런 식의 큐레이션이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되는데 네이버 웹툰이 그 혁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혁신이 가장 어렵습니다. 단계적 혁신이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 다음 9번째, 중국 웹툰의 도전. 중국 웹툰을 아직도 우리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중국 웹툰이 왜 무서운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과 대학원에 중국 박사가 12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20명이 다 누구냐? 중국 현지에 있는 애니메이션과 교수들입니다. 중국은 학과 이름이 동만학과예요. 움직일 동자에 만화 만자 써서 다 애니메이션과라는 얘기죠. 동만. 우리가 말하는 만화과, 코믹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세계 80%를 지금도 중국이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그래서 그런 과가 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석사만 있어서 중국의 교육부가 박사 학위가 있어야지만 조교수 이상 승진을 시켜준다고 2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방학 때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박사 학위 따려고.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연구 주제를 주고 발표를 시켜요. 물론 중국말로 발표를 하죠. 한국말로 누가 번역을 하고. 그 발표문들 보면 2021년, 2022년 현재의 웹툰 현황, 웹소설 현황,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현황들을 다 제가 시시각각 매 겨울 방학 때마다 얻고 있습니다. 자료를.
근데 충격적인 자료 하나 만났어요. 중국의 웹소설 IP가 2,800만 개래. 2,800개가 아니고요. 2,800만 개래. 웹소설 IP가. 중국 웹소설이 아주 인기입니다. 웹소설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숏폼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숏폼 애니메이션이 틱 나오면서 대박 뜨는 게 지금 중국의 현황이거든요. 이게 트렌드예요. 그런데 2,800만 개의 웹소설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질문을 했어요. 사회주의인 중국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르가 두 장르가 있어요. 그게 SF랑 히어로입니다. SF 장르랑 공포 히어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우스갯소리로 중국 공안보다 더 센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못하게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다른 말로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일정한 정도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2,800만 개 돼봤자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800만 개의 장르 종류가 90%가 로맨스래. 그러니까 아유 로맨스만 2,000 몇백만 개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2,800만 개 중에서 100등 안에 드는 로맨스 이야기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원작들이 카카오에서 웹툰으로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의 3대 주주가 탄센트잖아요. 그게 그 IP가 카카오 라인을 타고 피코마에서 일본에 연재됩니다. 또 인기를 얻어. 그게 헐리우드 가는 거예요. 중국 웹툰, 웹소설에 영향력이 강한 IP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웹툰 스튜디오가 중국 IP를 살려고 그래요. 반대로 중국 웹소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인기 있는 것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철인 왕후라고 드라마 보셨죠? 남자 셰프가 조선시대로 와가지고 여왕 되는 거. 그게 중국 웹 애니메이션입니다. 웹소설 기반은. 그러니까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요. IP를 정말 잘 팝니다. IP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아빠 어디가라는 IP가 있죠. 아빠 어디가. 중국과 한국의 IP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해야 되실 게 뭐냐면 우리는 2D, 3D를 어떻게 구분하죠? 2D는 평면 작업이고 3D는 입체 작업을 얘기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은 2D, 3D가 다릅니다. 오늘 오신 김에 그걸 확실히 알아가세요. 중국에서 말하는 2D는 실제하지 않은 가상적인 스토리는 다 2D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설,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이게 중국의 2D입니다. 소설,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이게 다 중국의 2D예요. 중국의 3D는 뭐겠어요? 영화, 뮤지컬, 예능, 연극, 다큐 이런 게 다 3D입니다. 직접 눈에 보이는 거. 중국에서 와서 3D IP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지. 입체가 별로 없는데. 그게 아닌 거야.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사람이 직접 눈에 보이는 게 3D예요. 거기는. 근데 중국에 2.5D가 있대. 2D가 3D, 2.5D. 그게 뭐야? 라고 묻다가 나온 팩트입니다. 아빠 어디 가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맨날 아빠가 바쁘니까 엄마랑만 노는 아이들이 나를 잡아서 엄마는 여행 보내고 아빠가 애들을 봐주는 프로그램으로 MBC가 대박 냈던 포맷입니다. 그 이제 포맷 IP라고 그러죠.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포맷 IP. 그걸 중국에 사갔어요. 원래 중국은 그냥 베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냐? 북경 올림픽을 하면서 중국이 국제저작권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작권을 사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80년대 초반까지는 다 베꼈다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하면서 국제저작권협회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IP를 사게 된 거예요. 결국 중국이 아빠 어디가를 사갔어요. 우리도 팔았죠. 나는 가수다 부터 MBC가 많이 팔았어. 근데 우리도 팔아본 게 몇 년 안 돼가지고 계약서를 대충 썼나 봐. 그 중국 사람이 아빠 어디가를 갖고 가서 진짜 아빠 어디가 중국 버전의 예능 프로그램을 대박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뭘 한 줄 아세요? 지가 또 그 IP를 팔아 중국에서. 뭘로? 아빠 어디가 만화를 만듭니다. 아빠 어디가 애니를 만들어요. 그럼 아빠 어디가 애니를 만드니까 캐릭터랑 여행 가는 거거든. 그 캐릭터가 인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캐릭터 인형하고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회를 해. 진짜. 캐릭터와 함께하는 운동회. 그게 2.5D래. 애니메이션에 있던 캐릭터가 튀어나와서 애들하고 논다고. 그게 인기 있는 어린이용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아빠 어디가 중국판 예능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판 IP인데 되려 우리가 돈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하나의 IP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느냐.
그냥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잖아요. 드라마로 간다, 영화로 간다, 뮤지컬로 간다. 이렇게만 PD들이 생각을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나 가능하고 스피노프를 통해서 새로운 조역을 또 만들. 만화 작가는 10명의 캐릭터를 그렸는데 드라마로 가면서 15명 될 수 있는 거야. 왜? 2차 저작권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모든 PD들은 너무 고전적인 생각에 딱 갇혀 있어서 그대로 만화 장르야, 만화 앵글처럼 그대로 드라마가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웹툰은 웹툰 형식이 있고 드라마는 드라마의 형식이 있는 거예요. 영화는 영화 형식. 거기에 맞춰서 각색이 되고 스피노프가 돼서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져야지만 IP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IP의 생명력은 지속적인 스킨십과 스피노프의 확장으로 살아남지 고전적인 계속 그 IP만 고집하면 그냥 죽습니다. 둘리라고 있죠. 아이고 둘리. 저 20, 30대 한국 캐릭터를 호령하던 최고의 캐릭터였습니다. 지금 둘리 아이들 많이 모릅니다. 게다가 10년 전에 둘리의 대리운전이 나왔어요. 저는 둘리의 대리운전 본 순간에 둘리 끝났다. 둘리가 대리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꿈인데. 캐릭터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게 중요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IP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IP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그리게이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그리게이터. 이게 이제 틈새 시장에 잘 배급을 하는 배급자의 역할을 어그리게이터, AGG로 어그리게이터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말하면 학생들이 막 그게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PC입니다. 그걸로 어그리게이터 쳐보면 다 나옵니다. 뜻.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어그리게이터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게 어그리게이터 역할. 예를 들어서 뽀롱뽀롱 뽀로로 TV 시리즈가 300편이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애는 뽀로로를 안 좋아해. 거기 나오는 공룡 크롱을 좋아해. 그래서 뽀로로 중에 크롱 나온 것만 봐.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또 크롱 것만 스톱을 시켜줘. 거기 보라고 해. 그런데 그걸 안 아이코닉스가 크롱판 뽀로로 시리즈를 내요. 새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원판 애니메이션 내에서 크롱이 나온 것만 편집을 해서 크롱판 시리즈를 판다고. 그러면 회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초기 투자비 말고 추가 제작비 없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IP를 잘 버무려서 지금은 또 뜬 게 루피지 루피. 루피란 캐릭터가 지금 또 뜨고 있어요. 그것도 루피만 나오는 시리즈를 만들어 파는 거야. 잔망 루피. 그럼 아이들은 부모는 뽀로로 거 다 샀다가 또 루피 거 또 사야 돼. 회사는 에디터만 하면 돼. 그런 게 어그리게이터 역할이에요. PD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IP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유통하고 2차, 3차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디렉션 할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웹툰 비즈니스의 중요한 딜레마와 사항들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져온 슬라이드가 이제 시작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어린아이를 자주 안아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이를 가슴에 안으면 뭐 똑같아요. 고양이나 개를 안으면 심장이 뛰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냐? 내가 살지 못하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이 아이가 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PD는, 특히 웹툰 PD는 그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인기 있는 작품을 다음 세대가 더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작품을 내가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지금 세대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가가 만든 IP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다음 제너레이션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걸 슈퍼 IP라고 그러죠. 스타워즈가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40년 넘었어요. 스타워즈가. 지금도 스타워즈 하잖아. 결국 그래서 디즈니가 산 거지. 40년 동안 살아남는 IP. 그 슈퍼 IP.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책임이라는 거죠. 이거 이제 아까 말한 특이점과 임계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크리티컬 매스라는 임계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걸 투자해서 수익이 내는 시점은 비례하지 않는다. 바닥에 계속 있던 수익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부상한다. 퀀텀 점프하면서. 그게 임계점 크리티컬 매스라고 그랬고, 여기서 말하는 싱귤레러티 특이점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5번 둬서 달랑 한 번 이기고 다 졌죠. 근데 질 때 어떤 느낌이었냐 이런 겁니다. 요거 지금 이게 졌던 그 기본데 32수에서 알파고가 갑자기 전혀 지금까지 기본랑 관계없는 곳에 뚝 바둑알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알파고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저거 뭐죠? 저런 건 처음 보는 수인데 저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 둔 것 같은데요? 이세돌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자기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125수에서 이세돌이 졌다라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고 다시 복귀합니다. 내가 어느부터 졌나? 알고 보니까 아까 그 32수부터 졌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른다는 거야. 다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졌구나. 그게 인공지능한테 사람이 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한테 이미 지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한테. 미국의 가장 큰 대학병원이 1년에 수천만 명이 온 대학병원이 있대요. 그래서 약을 병원 내에서 대학병원 내 조제를 하는데 최근에 연봉 6천만 원짜리 인공지능 약사를 취업을 시켰대. 인공지능 약사가 약을 이렇게 딱 조제를 해준대. 1년을 딱 해봤더니요. 한 800, 900명 되는 그 대학병원에 고용된 약사, 사람들이 약을 조제해서 환자들 줬더니 1년에 약 수백만 건의 약 조제 중에 몇백 건의 오류가 발생했대. 잘못 알약을 준다거나 2개 줄 걸 1개 준다거나 봉지마다 잘못 넣었던가. 그게 0.00%의 오류가 발생한대요. 진짜로. 근데 연봉 6천짜리 인공지능 약사는 단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대학병원에서 약을 줄 때 2가지 라인이 있을 거야. 여기 사람 약사가 주는 트랙입니다. 인공지능이 주는 트랙입니다. 그럼 사람이 다 인공지능 쪽에 줄을 쓰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 시점이 어디다? 여기서 말하면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는 거야. 자, 앞으로 1, 2년 후에 웹툰에 대한 생산 시스템이 얼마나 인공지능화되고 VR화 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세종대 만화과에서도 매 학기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웹툰 창작에 도입하는 방안과 VR과 AR, 지금 XR이라고 그러죠. XR로 웹툰 만드는 방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판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PD는 지금 바뀌고 있는 트렌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큰 변인으로 작동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젠다를 빨리 공부하시고 준비도 하셔야 된다. 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 아시죠? 달빛 천사가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15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성우협회 몇 명의 성우가 텀블벅에다 이런 비즈니스를 냅니다. 15년 전에 우리를 울리고 웃겼던 달빛 천사 애니메이션의 OST가 일본 성우 목소리로만 나와 있는데 한국의 성우들이 한국말로 달빛 천사 OST를 불러서 CD로 만들어 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지원해 주시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 볼게요. 3천만 원 목표라고 했는데 6만 7천 명, 7만 명이 3만 원, 6만 원짜리를 내가지고 결국 돈이 24억 4천이 모아졌어요. 결국 25억 정도 모아진 거예요. 3천만 원 목표였는데. 텀블벅도 깜짝 놀래고 성우협회도 깜짝 놀래고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뾰족한 컨텐츠예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3만 원, 6만 원을 냅니다. 3만 원짜리 내면 뭘 주는지 아세요? 얼리버드로 주는 게 뭐야? 한국 성우들이 OST를 한국말로 부른 USB 하나.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본 성우의 사진첩, 사인첩, 애니메이션, 카드 이런 거 주는 거야. 그게 3만 원이야. 6만 원 내면 그거 2세트 주는 거고. 근데 거기에 돈 낸 사람이 6만 7천 명인 거지. 자기가 하이틴, 로우틴일 때 즐겁게 봤던 달빛 천사라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제는 월급 받고 내가 쓰고 싶은데 돈 3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성인이 된 사람들이 으쌰으쌰 돕자라고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이 24억을 만든 거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들에게만 명분을 주면 그들은 지갑을 엽니다. 그게 뾰족한 컨텐츠다. 제가 볼 때 웹툰도 그래요. 아까 크런치롤처럼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크런치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목표 지향성 마케팅이거든. 새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크런치롤에 딱 개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초기 시장 일주일 내에
그 팬덤에 들어와 있는 크런치롤의 회원들한테 메일을, DM을 보낸대요.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콘텐츠가 오픈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십시오. 라는 것만 남기면 몇만 명이 돈 내고 본대 그냥. 왜? 볼 사람은 반드시 보니까. 먼저 봐야 되니까. 남한테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장르를 특화시킬 것인가, 그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 그룹을 어떻게 타겟팅을 해서 어떤 차별적인 마케팅을 할 것인가가 PD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텀블벅의 이 팬덤 비즈니스는 대단한 사례입니다. 물론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이 모인 거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일본의 성우를 불러라. 일본의 성우가 와서 콘서트를 해라. 한국 성우들 싫다. 뭐 이렇게 한번 했다가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정리 어떻게 됐는지는 하여간 그랬다고 합니다. 자, 요건 또 흥미로운 그 앱입니다. 애니베어라는 앱입니다. 지금 앱을 한번 깔아보실 수 있어요. 애니베어. ANIN이죠. 그 다음에 베어. BEAR. 그래서 애니베어의 앞자 A와 제일 끝에 R을 합하면 AR이죠. 증강현실 앱입니다. 애니베어. 연대 박사 졸업한 친구가 스타트업해서 30억 이상 투자를 받고 옛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혁신 기업으로 PT했던 기업입니다. 애니베어. 지금 바로 깔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릭터를 선정을 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켜면 앱에서 내 주위의 그림이 다 영상으로 찍혀요. 그럼 내가 뽀로로를 택한 다음에 내 방 침대 위에다가 뽀로로를 얹어서 내 침대 위를 등산하는, 내 침대 위에 이불을 기어오르는 뽀로로의 일상, 이러고 한 20초를 찍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프로그램이 안에 있어서. 그럼 그거를 20초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 누가 올리겠어요? 초딩들이 올립니다. 2학년, 3학년짜들이.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이. 아침마다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요. 엄마 5분만 하고 앉아서 뽀로로 같이 침대 위에서 장난치는 거 캐릭터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 그렇게 올라가는 게 월 1000건이 넘대요. 1000개가 넘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코닉스는 자기 돈 만들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뽀로로 애니메이션 만들 필요 없는 거야. 이 아이들이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 실시간으로. 그럼 또 학교 가면 친구들이 야, 그거 재밌더라. 그 다음 뽀로로 어디 갈 거야? 책상 밑에서 장난칠 거야. 우리 뒷산도 한번 가볼까? 그럼 얘는 그렇게 10초, 20초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뽀로로는 계속 살아있는 거지, 컨텐츠로. 그 앱입니다. 증강현실 앱.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생산자, 자발적 생산자가 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앱.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아시죠? 인스타그래머블.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종족들의 문법. 인스타그래머블. 식당이 처음 개업할 때 가장 많은 돈을 들이는 인테리어 비용이 조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식당에서 음식을 찍을 때 가장 잘 나오는 조명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그 식당에 처음 온 사람들이 음식이 맛있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찍죠. 그 사진이 너무 이쁘게 나오면 식당에 많이 온대. 다시 말하면 인스타그램에 그 식당의 인테리어와 음식을 찍어 올리는 행위는 나의 일상을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지만 그게 결국 그 식당에 더 홍보가 되는 거잖아. 그 식당에 온 게스트가 그 식당의 홍보 마스터가 돼버리는. 그게 인스타그래머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지금 그게 고민이야. 얼마나 포토존을 학내에 많이 만들 것인가. 예쁜 가을 포토존. 고등학생들이 가을 포토존을 와서 세종대학교 사진을 많이 찍고 지들이 계속 올려서 돌리고 그럼 우리 학교가 이뻐 보이는 거죠. 그게 사실은 똑같은 IP를 어떻게 사람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젠더의 혁신이에요. 지금 모든 전 세계 유명 IP들은 주인공이 다 여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성 주인공이 별로 없어요. 전부 여성으로 바뀌고 있어. 넷플릭스에서 등장하는 영화들 보세요. 대부분 액션 전쟁 영화의 히어로가 다 여성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젠더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위에 치킨 리틀이라고 있죠. 디즈니가 3D 스튜디오 만들려고 했다가 완전히 실패했던 IP인데 당시에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이 디즈니 그룹에 한 20년 이상 사장을 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에 뭐를 읊은다고 자기가 치킨 리틀 시나리오를 갖고 왔는데 암컷 병아리였대. 그래서 그거를 화를 냈대. 야, 수컷으로 바꿔. 그리고 망했던 캐릭터가 치킨 리틀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여성 주인공을 어떻게 히어로를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지금 옆에 보시면 마블의 주인공들이 다 여성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어벤져스 엔드 오브 게임 보시면 절반의 히어로가 다 죽잖아. 그렇죠? 아이언맨도 죽잖아. 왜 죽였을까요? 아이언맨을 데리고 더 이상 디즈니가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개런티 리스크라고 그러죠. 아이언맨의 개런티가 너무 올라가지고 걔 하나만 죽으면 3명을 더 쓸 수 있어. 그런데 웃긴 건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은 되게 웃긴다? 맨날 옷 입고 얼굴 다 가리고 나오잖아. 걔들이 대사할 때는 그냥 얼굴 벗고 서서 일단 특히 스파이더맨은 그 도로 막 날아다니고 하는 거는 그 기계체조 선수가 스턴트맨이 하는 거지 주인공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주인공 언제만 나와? 얼굴 벗고 이렇게 하면 제 얼굴 대사할 때만 나와. 그런데 걔를 안 쓰면 또 안 돼. 그 개런티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스타를 관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때 되면. 그래서 다시 등장하는 제2기 어벤져스가 다 여성 캐릭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웹툰도 그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히어로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 결국 뾰족한 컨텐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르를 혁신하고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고 장르를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하는 거. 그냥 로맨스 판타지만 아니라 로맨스 판타지가 SF랑 추리가 같이 만나는 새로운 장르적 혁신, 세분화.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시장 세분화 전략이 뾰족한 컨텐츠랑 바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전략이에요. 나는 40대 중반이 보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30대 후반이 보는 드라마를, 그게 뭐 39이잖아. 39. 이런 드라마. 그럼 딱 39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 그룹이 가지고 있는 골드미스들의 친구중의 의리. 그게 그 그룹만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룹이 곧 될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그 그룹을 넘어선 50대도 보는 거지. 여성들만 그럴까요? 남성도 봅니다. 뾰족한 콘텐츠는 정확하게 그 타겟을 명시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스타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주위 시장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술꾼 도시, 술꾼 여자 도시들인가? 술 잡은 여자 3명의 이야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여성도 술을 많이 먹는구나. 근데 진짜 요즘 식당 가보잖아요. 고깃집에. 그러면 60%가 여성들끼리 술 먹더라고. 판이 바뀌었구나 이제. 완전 바뀌었구나. 그게 뭐냐면 문화를 만드는 거야. 타겟을 만드는 거. 정확히 저는 그 타겟이 맞다고 생각해요. 남자를 술로 보내는 여성들의 의리. 멋있지요? 네. 소주를 막 더운 소주 마시고 시원하지 않은 소주 마시고 이렇게 보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그런 식의 타겟을 명확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한 뾰족한 컨텐츠다. 자, 말씀드렸던 장르 팔로잉과 다음 세대를 향한 넥스트 큐레이션, 아까 제가 플레이리스트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우리 회사에서 연재하고 있는 IP를 진짜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느 세대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우리 회사의 웹툰 IP 5개를 즐겨본단다. 그럼 그 사람의 플레이리스트가 되는 거지. 그 가수 중에 50대, 60대 가수들이 뽕짝만 부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중장년층의 가수들이나 중장년층의 연예인들이 웹툰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열어서 그들이 플레이리스트를 개방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중장년층의 새로운 고객들을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진입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준비 내리는 날 부른 가수가 누구지? 최백호죠. 시내21이 최백호를 인터뷰를 갑자기 했대요. 가수를. 최백호가 인터뷰하다가 왜 시내21이 저를 인터뷰하죠? 그랬더니 백호 기념 인터뷰였대요. 그러니까 최백호를 했대. 어이가 없죠? 근데 그 어이없는 게 이슈가 돼요. 그리고 최백호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내21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처럼 어떤 식의 이슈 파이팅을 할 것인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웹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브랜드 웹툰이라는 거 아시죠? 브랜드 웹툰처럼 지금의 유통회사 롯데, 신세계, 현대, 쿠팡 모든 웹툰, 모든 유통업체들이 웹툰 IP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들이 만들고 싶은 게 브랜드 컨텐츠, 브랜드 드라마. 지금 신세계가 영화 제작사, 영화 유통회사, 웹툰 회사 다 사들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재미있는 스토리가 지나가는데 1화에서 여주, 남주가 1화 공개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바로 쓱 신세계몰에 들어와서 여주가 입고 있던 옷, 귀걸이, 목걸이, 팔찌, 핸드백, 집에 있는 소파 다 살 수 있게 벌려놓는 거예요. 누구의 소파, 누구의 수트, 누구의 자동차. 이러면 갑자기 신세계의 스계몰이 매 화가 나올 때마다 드라마가 인기 있을 때마다 대박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브랜드 컨텐츠, 브랜드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웹툰 IP를 사들이는 유통회사가 늘어났고 쿠팡도 그래서 쿠팡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웹툰을 기획한다는 것 예전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웹툰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웹툰 기획자가 해야 될 역할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지금 인기 있고 지금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했던 걸 하는 겁니다. 그게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웹툰 기획자, 웹툰 PD가 해야 될 역할은 기존의 웹툰 회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업의 일들, 사업의 업체들, 기관들, 회사들과의 콜라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말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